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새로 시작한 시리즈 세계 천년 코리아 천년 제4편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이야기, 신대륙의 은, 실버로 흥청거리다가 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코리아의 김치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1492년 스페인 국왕의 투자를 받아서 항해를 떠난 콜럼버스가 엉뚱하게 서쪽으로 항해를 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그 땅은 원래 자기들 거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 두 나라는 토르테시아스 조약을 맺어서 세계 지배권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서경 46도 좌호선의 동쪽은 포르투갈이고 서쪽은 스페인이다 이렇게 나누어 가진 거죠. 아메리카 대륙은 브라질 일부 지역만 빼고는 모두 스페인 것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은 성종 임금이 다스렸고 2년 후인 1494년 연산군이 즉위를 합니다. 조선은 해금 정책이 엄혹해서 누구든 바다로 나가면 처형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찾고자 했던 것은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2달 동안 항해 끝에 도착한 그 섬은 인도의 서쪽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죠.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콜럼버스는 금과 은, 값비싼 향신료 같은 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나선 것인데 결과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금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곳 원주민들로부터 약탈해온 약간의 금을 가져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새로 발견한 땅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는 금과 은이 넘치는 땅이 있을 것이다. 아마존의 미녀 여전사들이 스페인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설도 떠돌았습니다. 수많은 선원들, 건달들, 깡패들이 금을 찾아서 또 여자를 찾아서 새로 발견된 땅으로 향했습니다. 거의 쪽배 수준의 배를 타고 말입니다. 1519년 코르테스라고 하는 모험가가 배 11척, 선원 500명을 이끌고 지금 멕시코 땅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험 끝에 그 일대를 지배하는 아즈텍 쪽을 조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얼떨떨해했죠. 혹시 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코르테스 일행은 아즈텍의 왕과 귀족들 상당수를 살해해버립니다. 하지만 아즈텍 사람들도 곧 코르테스 일행이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간파를 하죠. 그리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병력수에서 밀린 코르테스 일행은 도주를 하고 맙니다. 코르테스가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일대 부족 중에서 이 아즈텍의 원한을 품고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즈텍은 잔인하게 짝이 없는 종족이었거든요. 주변 부족들을 공격해서 잡아다가 산채로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살은 귀족들이 요리를 해서 먹는 이 식인을 아주 예사로 했던 종족입니다. 코르테스는 너무나 무서워서 반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이 인근 부족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우군으로 규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즈텍을 공격을 했지요. 승리를 합니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1521년 아즈텍 제국은 사라졌고 코르테스는 이 중미 일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되죠. 그 과정에서 말린친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 여인이 통역을 했는데 이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코르테스의 아들도 출산을 했어요. 유럽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인 메스티조, 최초의 이 메스티조는 코르테스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보다 더 큰 공을 세운 것은 천연두 바이러스였어요. 코르테스 일행으로부터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원주민들은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스페인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자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고 하는 책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인구의 80 내지 95%가 몰살당했다고 나옵니다. 멕시코 지역의 경우에 처음에 한 2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1618년에 160만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95% 정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멕시코 일대의 땅을 코르테스 일당이 점령하는데 유럽의 이 질병이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군인이었던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신대륙의 남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1532년 잉카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잉카의 아타우알파 왕을 볼모로 잡아서 몸값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엄청난 금 장식품들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결국 이 아타우알파 왕은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서도 천연두를 비롯한 온갖 병균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래저래 거의 멸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피사로 일당은 그 자리에 리마, 페루를 세우게 됩니다.
스페인인들이 대륙에서 원했던 것은 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잉카와 아즈텍 부족 등에게서 약탈한 이 상당한 금이 있었고 그것을 스페인으로 수입을 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계였죠. 원주민들이 보유하던 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멕시코와 볼리비아 지역에서 은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에서의 이 포토시 광산은 매장량이 엄청났습니다. 스페인 왕은 은광 채굴권을 민간에게 내주고 그 3분의 1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막대한 은이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그 은이 잠시나마 스페인을 유럽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또 다른 돈벌이는 이 설탕 생산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설탕의 달콤한 맛을 좋아하죠. 설탕은 그런데 매우 비싼 음식이었고 또 약품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설탕이 재배되기는 했지만 사탕수수가 아주 극히 소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 발견한 카리브해 지역이 기온도 높고 습기가 많은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규모의 땅을 개간을 해서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을 하죠. 또 설탕 정제를 해서 유럽에 수출하는 일에 착수를 합니다. 문제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은광에서 은을 채굴하고 재련하는 것, 사탕수수를 기르고 설탕을 정제하는 것, 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대부분 죽어버렸잖아요. 유럽산 병균에 감염돼서 죽고 고된 노동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해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사탕수수 농장, 설탕 공장에서 혹사당했습니다. 또 은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덕분에 유럽에는 은과 설탕이 넘쳐났지만 노예들은 그것을 만드느라고 죽어나갔습니다. 살아남은 노예의 후손들이 현재 자메이카 등지의 피부가 검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시기 스페인의 이름은 카스티아 왕국이었고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이 은을 전쟁과 성당 건축, 예술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전쟁에다가 많은 돈을 쏟아부었어요. 전쟁의 상대는 신교도들이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한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되죠. 북유럽 쪽에서. 개신교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신과의 직접 소통을 추구했습니다. 교황이나 추기경, 각종 이 세인트들에게 종속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당연히 정통 종교인 카톨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카톨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용병을 고용해서 하는 전쟁이었고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용병들이 전쟁에 이곳저곳에 고용돼서 돈을 많이 벌었죠.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런 일에 돈을 쓰느라고 빚까지 얻게 됐고 결국 갚지 못해서 16세기 동안에 4번의 부도를 내기에 이릅니다. 1557, 1560, 1575, 1596 연이어서 부도를 냅니다. 1600년대 초에 이 은의 유입량이 절정에 달했지만 하지만 급격히 또 줄어들게 되지요. 은광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실의 재정은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588년 무적 함대로 불리던 이 스페인의 아르마다가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연합군에 패하면서 군사력 면에서도 스페인은 사양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스페인의 민생 경제는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지요. 스페인은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수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저명한 프랑스의 학자 장 보댕은 1568년의 기록에서 당시 스페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곡물, 옷감, 의복, 종이, 서적, 가구 같은 이 모든 물품들을 우리 프랑스에서 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타고 세상 끝까지에 가서 금과 은, 향신료를 구해가지고 온다. 이렇게 장보댕은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인 무어인들과 유대인들이 포도, 베리, 쌀, 설탕 같은 것들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492년 리콩키스타에 성공한 이후에 스페인인들은 카톨릭으로의 개종을 강요를 했고 거부하는 자는 추방하거나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개종한 자 등도 나중에는 결국 추방이 되고 말죠. 무어인과 유대인들이 농사짓던 땅은 그대로 방치가 되었고 다른 산업들도 붕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유대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카톨릭 신자의 98%는 다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문맹이었는데 유대인은 대부분 읽고 쓸 줄을 알았습니다.
또 신용도도 굉장히 높고 장사도 잘했죠. 당연히 경제와 이 국가 행정에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인구의 7%나 차지했던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났으니 스페인의 산업이 붕괴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쫓겨난 유대인 중 상당수는 네덜란드로 갔고 이 나라가 다음 패권국이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주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대 김승욱 교수가 쓴 제도의 힘 143에서 147페이지까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직접 몸을 써서 생산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생이 되거나 수도사가 되거나 거지 또는 공무원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의 기록에 잘 나옵니다. 부자들은 그들이 물려받거나 인디안들로부터 약탈한 부를 누렸다. 가난한 귀족들은 교회에 의지하거나 군대를 따라다니거나 공무원 자리를 구걸했다. 스스로 일하는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체념하고 배고픔과 헐벗음, 비참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대륙의 은혜 유입은 스페인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 노다지 덕분에 흥청거렸지만 결국 물가만 오르고 국가는 나락으로 빠져들어 버렸죠.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국가, 즉 국민 각자가 일해서 먹고 사는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한편 신대륙에서는 은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식물들도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 담배, 토마토, 감자, 옥수수, 고추 같은 식물들이 다 그때 넘어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토마토, 영국,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자, 이거 대부분 신대륙산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선원들, 또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작물들은 동아시아로도 전해지게 됐죠. 우리 코리안의 대표 음식인 김치, 특히 빨간 고추로 버무린 매운 김치도 그 덕을 본 것입니다. 침채, 딤채 이런 것에서 기원한 이 김치의 역사 아주 오래됐죠. 하지만 빨간 고추, 매운 고추로 버무린 김치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고추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600년대 말에 쓰여진 산림경제에 처음 등장한다고 해요. 포르투갈 선원들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진 그 고추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 들어와 재배된 거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이 땅에 고추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중국의 사천지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고추를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신대륙의 것을 포르투갈인들이 전해준 겁니다. 콜럼버스의 발견이 오늘날 우리의 식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은, 실버를 다루게 되는데요. 스페인의 이 은은 중국과 조선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그 때문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생겨나게 되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우의 경제TV 스페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